어머니, 제가 정말 남편 잡아먹는 팔자가 맞아요? 시어머니의 모든 말들이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그리고 뭘 하시면서 이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병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이 복도에서 방금 전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팔자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무당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괜히 반대한 줄 아니?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채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남편을 23세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은 첫 만남부터 참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따뜻했고 말투가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시작된 것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궁합을 한번 봐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궁합을 본다는 게 조금 낯설긴 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봐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하신대? 궁합을 봤는데 사주가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제 사주가 남편의 운을 막고 건강을 해치고 집안에 우환을 불러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24살의 저는 그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남편이 감기만 걸려도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해도 시어머니는 네가 그 여자 만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에 가지 못했고 어머니 생신에도 혼자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했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왜 저는 만나지도 못한 분께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8이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넌 30년을 못 산다. 내가 무당한테 몇 번을 물어봤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특히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린데. 그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6년째 되던 봄,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받아들이실 거야, 우리 아기를. 당신 손주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어?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협박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혼은 해라. 하지만 내가 축복은 못한다. 그렇게 저는 6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식장 선택에도 날짜 정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물도, 예단도, 혼수도 우리끼리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함께 쇼핑을 가자거나 이런 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객들이 어머님 한복이 너무 어두운 색 아니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저희가 모은 돈과 부모님들께 조금씩 도움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들이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씀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등을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오신 시어머니는 아기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이 아이 사주는 꼭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이나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의 생년월일시를 꼼꼼히 적어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후 저는 친정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셔서 손주를 보고 가셨습니다. 올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너무 따뜻하게 입히는 거 아니야? 젖을 너무 자주 먹이는 것 같은데 왜 애가 이렇게 보채니? 저는 처음 엄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아기가 밤에 울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제 탓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돌잔치를 크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돌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준비는 전부 저희가 했습니다. 장소 알아보는 것도, 하객 명단 정리하는 것도, 답례품 준비하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당일 오셔서 이 정도로 했어? 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애 이유식은 직접 만들어 먹여야지 사다 먹이면 안 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를 맡기고 잠시 숨을 돌렸다가 다시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쉬면서 애나 보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환절기였고 회사에서 일이 많아 피곤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너 또 아프니? 집에서 뭘 먹길래 그러니?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질 못하나 봐. 저는 그 통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 좀 무리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를 탓하실 거라는 걸요. 아이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해는 승진 인원이 적어서 한 해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조금 실망했지만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집안 운이 막혀서 그런 거야.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니? 궁합이 안 맞으면 남자가 길을 못 펴.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항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질 않니?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저는 참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면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아이가 4살이 되던 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목과 허리에 충격이 있어서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뭐? 사고? 또? 너 요즘 왜 이렇게 사고가 잦니? 너 그 여자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운이 막힌 거라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 사주가 너를 해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게 제 탓이라는 말을 듣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나 내일 당장 내려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절에 가서 기도 좀 올리고 올게. 이 집안 애군을 좀 풀어야겠어. 그 후로 며칠간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머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셨습니다. 밥을 할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저는 점점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안아주며 조금만 참아라고 말했지만 저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이 회사에서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전화하셨습니다. 너 직장에서도 일이 안 풀리지? 내가 뭐라고 했니? 집안 운이 막혀 있다니까? 저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모든 게 제 탓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남편의 운을 막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주나 궁합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엄마는 다 보여. 그해 겨울 남편이 독감에 걸려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고열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호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남편의 열이 떨어지지 않는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사람인 걸까? 시어머니의 말이 제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남편의 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우리 궁합이 안 맞는 건 아닐까? 남편이 퇴원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번에 큰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 너희 둘 궁합이 정말 안 좋대. 특히 며느리 사주가 아들 건강을 해친다는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6년을 반대당하고 결혼하고도 4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수없이 사과했고 제가 잘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감히 대들고 있었으니까요. 뭐? 지금 네가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머니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감기에 걸린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회사 일이 안 풀린 것도 그게 정말로 다 제 탓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 챙기고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긴장해서 밤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틀렸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운을 막는다고, 이 집안에 우환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니? 네가 감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고 아이의 엄마고 남편의 아내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궁합이나 사주 말고요. 제가 실제로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남편을 보셨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도 참았고 아내가 힘들어해도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제 아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다친 것도 아픈 것도 회사 일이 안 풀린 것도 그건 다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에요. 제 아내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지금 날 버리는 거니? 내 엄마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아내도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듣기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는 건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과도, 화해의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고 우리 아이의 할머니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좋든 싫든 이 관계는 평생 이어질 거예요. 오시라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밤을 새워가며 청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지만 특별히 더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 점심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아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날 오후는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것저것 말씀하셨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정도였지. 너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데 다음에 그렇게 해볼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하신 건 아니라는 걸요. 여전히 궁합이나 사주를 믿으실 거고 가끔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제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다치거나 아프면 그건 사고고 병이에요. 제 탓이 아니에요. 회사 일이 안 풀리면 그건 일이에요. 제 탓이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실 때마다 제게도 인사를 건네셨고 가끔은 오늘 뭐 먹었니? 라고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편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그 말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약 먹었니? 며느리, 너 우리 아들 약 챙겨줘. 요즘 감기 독하다더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시어머니가 아이돌 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앨범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좀 볼래?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사진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 남편의 웃는 얼굴, 그리고 제 얼굴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잘 나왔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고 좋은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부딪히고 가끔은 서먹하고 가끔은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는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고마워.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이를 깨우고 남편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저는 버티며 살아갑니다.